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과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조금 연장돼서 5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6주차는 이제 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월 20일부터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때 학교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우리가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주차에 원래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죠. 원래 6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크리틱을 할 예정이었어요. 팀 프로젝트 크리틱을 할 예정이어서 모듈 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해오는데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만나서 시나리오를 짜고요. 서로 그 다음에 컨셉을 정해서 그거에 맞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함께 조닝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나리오, 컨셉,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런 조닝,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생소할 것 같고, 어떤 게 시나리오고 어떤 게 컨셉이고,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다이어그램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거 강의 계획서에 참고 교재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건축 설계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이게 이렇게 해볼까요? 건축 설계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구본덕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구본덕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제가 좀 봐드릴게요. 목차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젝트를 이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잘 안 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목차 보면, 여기서부터 설계 수업과 설계 스튜디오,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설계 과정,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쪽에는 대지 분석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대지는 어떤 대지를 골라야 하는지, 그 다음에 대지 분석할 때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간 이용 프로그램이나 공간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요구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가면은 개념의 의미와 종류, 개념의 근원과 설계 주제, 주제 개념, 개념의 설정과 변환, 개념의 설정 변환을 강조하는 설계 방식, 그 다음 6장에는 배치 계획, 7장에 평면 계획, 8장에 단면 계획, 인면 계획, 9장에는 주차 계획, 10장에는 도면, 11장에 모형, 12장에 발표, 13장에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아무리 잘하고 인터넷을 뒤져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계속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5년 동안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뭐 사례 같은 거라든지 방법들이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책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4장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할 건데, 4장에 나와 있는 게 기능과 요구 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여러분들 과제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컨셉,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쭉 내려보면 건축 설계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고건덕 교수님이 책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땅 기능과 요구 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 있죠? 이 그림들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이어그램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렸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항목들이 뒤에 가면 건축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유용한 이미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으면 여기 있는 이 다이어그램들에 대해서 좀 들었을 거야. 이런 다이어그램,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블 다이어그램 중에서도 선의 굵기를 달리하는 다이어그램들, 그 다음에 조닝할 때 공간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쭉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이어그램을 그냥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일정한 조건과 규칙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내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일단 올라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책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요구조건 설계 기준에 보면 요구조건을 설정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설계 초기에 작업을 진행할 때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조건을 교수님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주게 되면 너무 획일적인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제한 조건만 주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게 되면 너무 이제 뻔한 설계가 될까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말하는 이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또 볼게요. 그럼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시설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설계안을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기능을 개선을 할 것인가, 장점이 있는 걸 어떻게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그때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기는 미술관을 설계할 때 포함됐던 내용들이고요. 주택은 이거랑은 좀 다르겠죠. 네, 보면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야 된다. 시설이 갖춰야 할 기능, 그 다음에 공간, 형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설계할 거니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 규모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침실, 그리고 주방, 창고, 이런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공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이 몇 개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쭉 표로서 만들어내서 나열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에는 실명이 들어가고요. 실명에 따른 면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능, 공간, 형태적 재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매우 쉽게 유용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들 때
우리가 주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어떤 사람이 거주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 형태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할 거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이냐를 제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취미는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자녀는 몇 명이 있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 몇 분에 뭐 거실에 있는지 침실에 있는지 서재에 있는지 주방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대에 맞는 그 장소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 자연광이 들어와야 되느냐 인공광 그러니까 인공 조명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가 환기가 필요한 공간인가 작업실이라면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등등등의 조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글로 정리하는 게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글로 작성한 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명과 공간의 크기, 기능 이런 걸 분류해서 표로 작성을 하면 그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다이어그램 중에 뭐 버블 다이어그램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실들을 공간들을 배치를 그냥 쭉 펼쳐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게 1층, 2층, 3층을 나눠서 배치를 하면 층별 조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수직 조닝으로 할 때는 1층에 있는 공간과 2층, 3층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수직 조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면 또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내면 이거는 하나의 예시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넘어가면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요구 조건을 도출하면 그거에 맞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낼 때 공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로 그리면 이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기능적으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냐, 그 기능에 해당하는 실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느냐, 면적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총 합계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모듈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모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시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죠? 수장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다이어그램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버블 다이어그램 크기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만한 게 하나, 요만한 게 하나, 요만한 게 하나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사이즈를 표현하게 되면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조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조닝 안에서 세부적으로 전시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는 대전시실, 중전시실, 소전시실이 또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를 표현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발전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나리오도 짜고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꺼번에 이게 딱 여기까지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라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말하는 이런 컨셉을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컨셉이라고 하는 걸 도출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이 주택을 쓸 사람들 거주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발생하게 돼요.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컨셉으로 내가 잡았다면 이 건축물이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의 건물이라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뭔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주체들이 있으면 그 주체들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조율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소통이라면 건축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실과 실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통의 개념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가. 이 집은 문이 없는 집일 수도 있어. 뭐 요즘 보면 뭐 신혼부부들이 사는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러 문을 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이 있지만 실에 문을 달질 않아. 대신에 커튼은 달려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확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집단에는 그 사용자에게는 소통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뭔가 그 사람들에 맞는 다른 개념을 가져와야 될 수도 있어. 그게 컨셉이 되는 거고 그 컨셉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컨셉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잘 나와요. 프로세스라든지 다이어그램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설계를 발전시키기가 쉬워져.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시나리오를 잘 짜게 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간 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컨셉이라고 하는 걸 정하기가 쉬워지고요.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잘 정하면 정할수록 설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해. 이 설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는 단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라 평면, 인면, 단면도를 만들 때 그 개념에 의해서 설계가 발전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건축물의 형태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컨셉을 잘 짜야 설계가 도면이 잘 나온다. 형태적으로 잘 구현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컨셉을 잘 짜려고 하면 그 전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과 다이어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면적 표들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배치를 하면서 조닝과 다이어그램을 함께 만드는 거. 그럼 실별 프로그램들이 이러이러한 색깔별로 종류들이 있으면 그 종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리고 어떤 그룹을 묶어주는 게 좋은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조닝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종이를 잘라서 면적을 일정하게 맞춘 거예요. 스케일에 의해서 면적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배치한 거야. 색깔별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배치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설계를 배울 때는 이런 조닝 방식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스 덩어리들을 잘라서 이거를 색깔을 표시해서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쌓아가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입체적으로 쌓았을 때 형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듈이라고 하는 게 높이가 항상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높이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3차원에서 봤을 때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층별 조닝이라고 보면 돼요. 각 층별로 어떤 실들이 들어갈 건데 이 실의 어떤 특성을 갖는 공간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수직 조닝이 되는 수직 조닝. 그죠? 그리고 각 층을 또 따로 떼서 이 층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층별 조닝, 이거는 수직 조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면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간들을 이렇게 쭉 배치한 거예요.
공간 다이어그램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하나의 정해진 패턴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거고요. 형태를 좀 이거는 복잡하고 다 자연스럽게 공간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다시 앞에 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간 이용 프로그램과 공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말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공간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내가 배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배치를 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썼을 때 좋을 것 같다,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했을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런 사용자의 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공간도 배치하고 가구도 배치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게 공간 이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 그래서 아침에 어디에 있을 거고, 점심엔 어디에 있을 거고, 저녁엔 어디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는 태양이 어느 쪽에서 비칠 거고, 바람은 어떻게 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고. 주말에, 그 다음 평일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전부 다 이런 방식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과정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생략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게 되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꼼꼼하게 할수록 유리하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거를 조금 이제 약간 건너뛰어도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놨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설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5장은 컨셉입니다. 컨셉 설정 그리고 발전에 관련된 거. 그 컨셉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컨셉을 표현할 때는 다이어그램이 중요해요. 그래서 컨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컨셉의 의미. 여기 보면 동일한 속성을 지닌 대상들로부터 이끌어낸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생각. 이게 컨셉이다. 그럼 이 컨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내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이 사용자들이 어떠한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어떤 생활 패턴을 쓸 거고 라고 하는 걸 내가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뽑아낸 게 바로 컨셉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그 컨셉이 명확하고 잘 도출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정말 쉽게 잘 돼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계 개념의 수준과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적 건축, 빛과 침묵, 녹색 건축, 그 다음에 뭐 등대, 틈, 투명성, 유비쿼터스, 뭐 물과 계단, 전이 공간, 뭐 등등등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이념과 철학에 해당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역할이나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단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보면 뭐 곡선, 켜, 중첩, 접힌 뭐 이런 것들도 다 컨셉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거를 보게 되면 컨셉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면 여러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컨셉을 어떻게 만들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또 넘어갈게요. 속성.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게 형태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구성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글, 서술로 표현할 수 있어. 글을 써서. 그 다음에 뭐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이어그램을 보통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스케치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투시도 도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 이렇게. 그리고 판넬에 보통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 여기 보면 다이어그램, 스케치, 투시도, 도면, 그 다음에 모형, 이게 바로 우리가 판넬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보완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이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1번. 요게 되겠죠. 1번. 그래서 건축 컨셉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뭐 이런 다이어그램도 있고 앞에 봤던 이런 다이어그램도 있고 사진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사진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뭐 스케치 이런 거 당연히 썼었고요. 이렇게 되겠죠. 모형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모형도 보면 컨셉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상적이죠. 실제 건물하고 다른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컨셉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건물이 나는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아는 건물의 형태를 띈 덩어리 모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생겼던 애들이 실제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책을 읽어봐야 내용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휴강하는 주가 6주차가 휴강이니까 한 주가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별 작업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작업을 하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조별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스크 당연히 끼시고요. 만나더라도 마스크 끼고 잠깐만 만나시고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우면 지금처럼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들끼리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지식을 좀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세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서로 보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이러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7주부터 시작해서 하면 한 2주 정도 만에 프로젝트가 끝나야 돼요. 지금 휴강하는 것 때문에 2주, 3주 정도 안에 이게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끝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팀 작업을 한다고 해도 팀끼리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 시작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를 다 정해놨으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뭐 모르는 사이라고 해서 뭐 연락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채팅창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어떻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회의록 작성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회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그래야 나중에 결과물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수월합니다. 그게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관련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7주차부터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7주차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당연히 강의 자료에 올려줄 거지만 도에
그때는 이제 도면 그리는 법,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패널을 만들 수 있도록 패널에 관련된 것들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